지금 또다시 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콕 도심병원에서 대형 환자 발생으로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서 국가 전체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특히 수도 방콕의 중심 의료시설이 붕괴 직전에 이르러 공중보건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태국인들에게 일주일 전 발생했던 유조차와 관광버스 추돌 사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방콕 외곽 고속도로에 불어닥친 예상치 못한 참사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고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었죠. 그때 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논란적인 이야기가 태국 전역을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이 의사의 견해는 단순한 의학적 비판을 넘어 태국의 의료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위기 앞에서 이 경험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의료 위기 상황에 대응 책임자로 임명된 박사의 극적인 인식 변화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태국 방콕의 대형 종합병원 복도를 거닐며 저는 새벽빛이 황금색으로 비추는 병원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병원은 여전히 제 두 번째 집이었죠. 출근길에 매일 바라보는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병원 벽면의 균열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노후화된 시설물들, 깜빡이는 형광등, 그리고 녹슬어가는 침대 레일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간호사 수환이 저에게 오늘도 일찍 출근했다며 인사를 건넸어요. 가벼운 미소로 답하며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스치듯 바라봤죠. 30년 전 이 병원이 개원했을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당시 최신식 장비와 깨끗한 시설을 자랑하던 병원의 모습은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환자들로 북적였어요. 간호사들의 인사를 받으며 의사 가운을 걸쳤죠.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말리의 전화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말리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말리에게 정말 잘했다며 제 딸이 의사가 되는 거라고 기쁨을 표현했죠. 그 순간만큼은 병원의 모든 문제들이 잊혀졌습니다. 제 딸이 의사가 된다는 사실, 그것도 태국 최고의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자부심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태국 의료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응급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간호사가 방콕 외곽 고속도로에서 유조차와 관광버스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중상자가 이송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제 표정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의료진에게 비상 대기하라고 지시하고 중환자실 병상 확보와 수술실 3곳을 준비하라고 했죠.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료진은 이미 부족한 상태였고 제대로 작동하는 장비도 턱없이 모자랐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지만 내심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첫 환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고통에 찬 신음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가장 심각해 보이는 환자에게 달려갔죠. 구급대원이 다발성 외상의 혈압이 80/50이며 의식 저하 상태와 복부 강직 증상이 있다고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수혈을 준비하며 엑스레이와 CT 스캔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나 CT 스캔 기계가 또다시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사력을 다해 환자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도착하면서 상황은 점점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었죠. 수환 간호사가 이대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음 환자에게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과연 제 병원이, 제 나라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응급실 문이 다시 열리고 또 다른 환자들이 실려 들어왔습니다. 이미 모든 병상이 가득 찬 상태였어요. 저는 복도까지 환자들을 배치하라고 지시했죠. 의료진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감이 뚜렷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한 간호사가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70%로 떨어지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인공호흡기를 요청했지만 이미 모든 기기가 사용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30년간 의사로 살아온 시간 동안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행정부장과 함께 정부 관계자 한 명이 응급실로 들어섰어요.
그는 태국 보건부 소속이라며 저를 회의실로 불러 상황의 심각성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보건부가 국제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방콕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국제 지원은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부 관계자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 병원에는 필요한 장비도 인력도 부족하고 이미 8명이 사망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왔으며 우리 태국 의료진의 실력을 의심하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행정부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어 이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의료장비 개선 요청이 예산 부족으로 거절되었던 사실을 언급했어요. 현실의 쓴맛이 제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 장비 개선과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매번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외국의 도움을 받으라니 이건 분명 모순이었죠. 정부 관계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보건부가 이미 한국 정부에 긴급 의료 지원을 요청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들의 첨단 이동식 응급 의료 장비와 전문 인력이 내일 아침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어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가슴속에서 불꽃 같은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은 어디에 두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물었어요. 제 병원에 외국 의사들이 들어와 지시를 하게 둘 수는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정부 관계자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자국민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가 옳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경력과 자부심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간호사 수안이 다가와 제 상태를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수안은 모두가 저를 존경하지만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안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은 여전히 상처받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앞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 그리고 제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도전받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병원과 다가올 변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중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밝은 청색과 흰색으로 도색된 대형 차량들이었어요. 한국의료지원팀이라고 한글과 영어, 태국어로 적힌 글자가 차량 측면에 선명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첨단 장비를 실은 듯한 트럭과 함께 약 20명 정도의 의료진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죠. 모두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태국 의료진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누군가는 겨우 저 정도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냉소적으로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저 장비들 좀 봐. 우리 병원에는 없는 것들이야 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귀에 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동료들의 냉소적인 반응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그들이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그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한국 의료팀과의 첫 만남이 있었어요. 보건부 관계자가 양측을 소개했지만 언어의 장벽이 즉시 느껴졌습니다. 한국팀의 리더인 김 박사는 영어로 인사했고 현지 통역사가 태국어로 옮겼어요. 저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내심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긴장된 분위기를 풀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저 형식적인 응대만 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팀원 중 거의 절반이 여성 의사들이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외상 전문이라고 소개된 젊은 여의사 박 박사가 눈에 띄었죠.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은 자신들이 가져온 장비와 의약품 목록을 공유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제안했어요. 그들의 계획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브리핑 도중 젊은 박 박사가 제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 질문했어요. 그녀는 흉부 외상 환자의 처치 방법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불쾌감을 느꼈어요. 30년 경력의 의사에게 이제 갓 경력을 쌓기 시작한 듯한 젊은 의사가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니
더구나 외국인이. 제 얼굴에 불쾌감이 드러났던 모양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서늘해졌어요. 김 박사가 상황을 감지하고 재빨리 주제를 바꿨지만 이미 긴장감은 형성되었죠. 회의가 끝나고 응급실로 돌아가는 길에 수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국팀의 장비가 정말 인상적이라며 특히 휴대용 초음파 장치와 응급, 혈액 분석기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별 반응 없이 듣고 있었지만 내심 그들의 첨단 장비에 대한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외국 의료팀이 들어와 모든 것을 가져오다니. 응급실에 도착하자 한국 의료팀이 이미 환자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들의 효율적인 모습에 잠시 감탄했지만 곧 내 영역이 침범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30년간 지켜온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환자들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갑자기 더 커졌습니다. 새로운 중증 외상 환자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0대 남성,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구출되었으며 다발성 골절과 내부 출혈 의심이 있다고 했어요. 본능적으로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와 동시에 한국 의료팀의 박 박사도 같은 환자에게 다가섰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어색한 순간이 흘렀죠.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급박했기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상태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초음파로 내부 출혈 확인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이 가져온 휴대용 초음파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그 장비는 우리 병원의 것보다 훨씬 선명한 영상을 제공했어요. 간과 비장 주변에 심각한 출혈이 있음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죠.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수혈을 지시했지만 비상 혈액은행의 재고가 부족했어요. 그때 김 박사가 다가와 자신들이 가져온 특수 지혈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태국에서는 아직 구할 수 없는 최신 약품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했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팀이 신속하게 약물을 투여했고 놀랍게도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수술실로 이송하기 전까지 출혈이 상당히 통제된 상태였죠. 수술이 끝난 후 저는 병원 복도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팀의 장비와 약품이 아니었다면 그 환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내심 감명받았지만 동시에 씁쓸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수환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타완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수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한국팀의 장비가 정말 인상적이죠? 특히 그 지혈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약품을 요청해왔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3년 전 저는 병원 경영진에게 최신 의료 장비와 약품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었어요. 하지만 매번 거절당했죠.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외국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병원 기록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문득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 박사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오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완 박사님의 빠른 진단이 없었다면 환자를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녀가 제 기여를 인정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 후에 말했죠. 당신들의 장비와 약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에게는 장비가 있고 박사님께는 이곳의 상황과 환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협력을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내일 있을 복합골절 환자의 수술에 대해 간략히 논의했고 박 박사는 몇 가지 유용한 제안을 했어요. 대화를 마치고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 협력에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남아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방식과 지식이 과연 시대에 뒤처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고민했어요. 새벽녘에 응급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환이 급박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어린 소녀가 도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병원으로 향했죠. 도착했을 때 이미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구급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모든 의료진이 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한국 의료팀도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죠. 구급차에서 내린 환자는 대략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차에 치인 후 다중 외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첫눈에 보기에도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불규칙했으며 다발성 골절과 내부 출혈 징후가 보였어요. 즉시 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 확보에 집중했고 한국팀은 신속하게 정맥 주사로와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했어요. 소녀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했어요. 간 파열이 의심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박 박사가 제안했어요. 타완 선생님, 저희가 가져온 새로운 응급처치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통상적인 수술로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특수 카테터를 이용한 최소 침습적 지혈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기술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비전통적인 방법을 신뢰하기 어려웠죠. 30년간 제가 알고 있던 프로토콜은 이런 상황에서 즉시 개복 수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부모가 도착해 절망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환자의 활력 징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박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방법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나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팀이 여러 번 성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소녀에게 지금 가장 좋은 기회일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는 무수한 생각들이 충돌했습니다. 오랜 경험과 새로운 기술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소녀의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모험이 아니라 의학의 진보였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일 뿐이었죠. 좋습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했어요. 한국 의료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팀처럼 완벽했어요. 박 박사는 특수 카테터를 소녀의 대퇴 동맥을 통해 삽입하고 엑스레이 유도 하해 출혈 부위로 정확히 이동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특수 물질을 주입해 출혈을 멈추게 했어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술은 개복 수술보다 훨씬 덜 침습적이었고 환자의 회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어요. 불과 30분 만에 소녀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호흡이 정상화되었어요. 부모에게 소녀가 위기를 넘겼다고 알렸을 때 그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도 따뜻해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무거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제가 고집을 부리고 전통적인 방법만 고수했다면 소녀는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죠. 처치가 끝난 후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콕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자존심과 고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박 박사가 옥상으로 올라와 조용히 제 곁에 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잠시 도시의 풍경을 함께 바라봤어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며 병원 주변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웅성거림이 들려 창밖을 내다봤어요. 병원 입구에 여러 대의 방송 차량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수완에게 물었더니 어젯밤 소녀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고 했어요. 타완 선생님, 한국 의료팀의 혁신적인 치료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린 소녀의 사연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관심이 우리 병원의 부족함을 드러낼까 걱정됐어요. 30년간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봐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 보니 김 박사가 이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놀랍게도 모든 공을 공동치료의 성과로 돌리며 저와 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약간 놀랐어요. 기자 중 하나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타완 박사님, 이번 협력 의료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의료팀의 최신 기술이 태국 의료 시스템의 부족함을 보여준 것은 아닌가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정리하려 했지만 김 박사가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단지 다른 접근법을 가져왔을 뿐이에요. 타완 박사님과 같은 경험 많은 현지 의사들의 지식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문제죠. 그의 말에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기자들에게 간단히 성명을 발표한 후 빠르게 병동으로 돌아왔어요. 회진을 하는 동안 어젯밤 구한 소녀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소녀는 이미 의식을 되찾았고
부모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병원이었다면 이런 첨단 치료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치료는 한국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하고 소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회복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길에 박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소녀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모양이었어요. 잠시 망설인 후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당신의 방법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박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설명해 주겠다며 점심 식사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말리였죠. 아빠, 소셜미디어에서 아빠 병원 이야기가 난리예요. 한국 의료팀과 함께 어린 소녀를 구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말리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배워온 것들이 도전받는 상황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고도 말했어요. 말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제게 의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 말을 실천할 기회 아닐까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제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의학 교과서를 꺼내 책상 위에 놓고 그 옆에 한국 의료팀이 제공한 새로운 의료 프로토콜 문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었죠.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병원 전체에 긴급 상황 경보가 울렸습니다. 행정부장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북부 외곽의 공장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가장 가까운 병원인 우리에게 긴급 지원 요청이 왔다고 했어요. 즉시 응급실로 내려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 박사와 한국 의료팀도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김 박사가 제게 다가와 현장 출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이동식 응급처치 차량으로 직접 현장에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소라면 병원에 남아 도착할 환자들을 준비하는 쪽을 선택했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저는 김 박사의 제안에 동의하고 한국 의료팀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동식 응급 차량 안은 놀라웠어요. 작은 병원처럼 모든 필수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 심장 모니터, 응급 약품, 심지어 초음파 장비까지 있었어요. 그것들을 보며 우리 병원이 얼마나 오래된 장비로 버티고 있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아비규환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길은 여전히 건물 일부를 태우고 있었고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들을 건물 밖으로 이송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즉시 지휘체계를 구축했어요. 그는 환자 분류구역을 설정하고 각 의료진에게 역할을 배분했습니다. 저는 그의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모든 것을 조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입장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보다는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화상 환자들이 계속해서 이송되어 왔습니다. 저는 중증 환자들을 담당했고 박 박사와 함께 작업했어요.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의 동작을 이해하며 원활하게 협력했습니다. 그녀의 화상 치료 지식은 놀라웠고 저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전기가 차단된 것이었어요. 비상발전기가 작동했지만 일부 장비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료진이 당황했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어요. 태국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종종 경험했던 일이었죠. 저는 재빨리 주변을 살펴보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변 가게에서 촛불과 손전등을 빌려왔고 시야 확보를 위한 임시 조명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곧 작업 공간이 어느 정도 밝아졌어요. 김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임기응변에 감탄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전력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 경험과 현지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힘을 합쳐 계속해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한국팀의 첨단 장비와 제 현지 경험이 결합되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특히 심각한 화상을 입은 노인을 치료할 때
제가 제안한 현지 약초 요법과 한국팀의 첨단 드레싱 기술의 조합이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몇 시간의 치열한 작업 끝에 모든 환자가 안정되었어요.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박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타완 박사님, 오늘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제 얼굴에 번졌습니다.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당신들의 장비와 기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합쳐졌기 때문이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전에는 외국 의료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실패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제 사무실에서 박 박사와 김 박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오늘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처음으로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년간 태국 의료 시스템에서 일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성취, 그리고 내 딸이 의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까지요. 그들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고 그들 또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었어요. 일주일 후 태국 보건부는 대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위기가 진정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료지원팀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어요. 대형 컨퍼런스 홀에는 각국 기자들과 의료 관계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 한국의료팀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저를 단상으로 초대한 것이었죠. 천천히 연단으로 올라가며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감정들, 그리고 점차 변화했던 마음가짐까지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의 도움을 거부했던 제 오만함과 자존심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협력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안주하는 순간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돼요. 내 자존심보다 환자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이번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김 박사와 박 박사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존중과 우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국 의료팀은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 저는 그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박 박사에게 제 딸 말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녀가 의대에 합격한 소식과 미래에 대한 열망까지. 제 딸이 언젠가 한국에서 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당신들이 보여준 의료기술과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 박사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의대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제 딸을 위한 추천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작별은 감정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적대적으로 대했던 사람들과 이제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김 박사가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국 병원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보건부에서 승인했어요. 타완 박사님이 첫 번째 참가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팀이 떠난 후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방콕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을 때 눈에 띄는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한국 의료팀이 남긴 의료 매뉴얼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타완 박사님,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